메아리. 지금 그날 새벽 우리 가족은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저 셋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제 품속에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그린 손바닥 2개만 한 지도 한 장으로 말입니다. 15년 전 어이브는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오지로 가라.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탄광 마을로 쫓겨난 겁니다. 아버지는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저도 여려서택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오지에 들어온 자는 아오지의 흙이 된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에야 아버지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갱도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었습니다. 탄광 마을에서 두만강까지 아버지가 목숨으로 그린 탈출 지도였습니다. 한 광부가 어떻게 15년 동안 지도를 그렸는지, 그 지도 한 장이 어떻게 일가족을 살렸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이름과 세부 사정은 증언자 보호를 위해 바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와 같은 사연에 마음이 가시는 분은 좋아요 한 번과 댓글 한 줄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강을 건너 This video was made with Mac Mini M4 and typed with Ala F87 Pro. 온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준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설계 사업소의 측량 기사였습니다. 줄자와 삼각자를 다루는 사람, 도면 위에 도시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언제나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연필을 깎고 자를 대고 종이 위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도다. 지도는 말이다.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산과 강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라고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5살 아래 여동생 수련이는 골목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유복하다고는 못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분도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는 사업소에서 인정받는 기술자였습니다.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대동강 강둑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을 보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준혁아, 강이라는 건 말이다.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간다. 막아놔도 올려놔도 끝내는 흘러간다. 저는 그 말을 그저 강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 봄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12살, 수련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의 사업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사업소 지배인이 건설 자재를 빼돌려온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시멘트와 강재가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측량 문서를 고치려 했습니다. 없는 공사를 있는 것처럼 도면과 수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가천. 아버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틀린 도면에는 이름을 못 넣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은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지배인은 당간부들과 줄이 닫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지배인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장부를 만진 것도 자재를 빼돌린 것도 기술자인 아버지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밤 우리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3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에 끌려가 사흘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밤을 마루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방장이었습니다. 반역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도 아닌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자. 그 한 줄이 우리 가족 넷이 이름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부 사람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은덕군 아오지로 가라. 아오지. 그 말을 듣던 순간의 어머니 얼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양 사람들에게 아오지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못한 자들이 가는 곳, 간 다음에는 소식이 끊기는 곳,
어른들이 아이를 겁줄 때 쓰는 그 이름이 우리 가족의 주소가 된 겁니다. 떠나는 날 이 살찜은 손수레 하나 분량이 전부였습니다. 집도 세간도 아버지의 책상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서 연필한 다스와자 하나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양에서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밤 열차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사람이 타는 칸이 아니라 석탄 가루가 배어있는 화물칸이었습니다. 열차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수련이를 끌어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교원이었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화물칸, 쇠벽에 부딪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살 틈으로 지나가는 산줄기를 이상하리만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산의 방향을, 강의 위치를, 돌아 나갈 길을 말입니다. 사흘 만에 열차가 맺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냄새였습니다. 석탄 냄새, 탄가루가 섞인 바람이 목구멍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잣빛이었고 산은 검었고 개천 물조차 검게 흘렀습니다. 그곳이 아우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집은 탄광사택 마을 끝자락의 흙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엄 한 칸, 벽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천장에서는 흙이 떨어졌습니다. 첫날 밤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수련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있으면 거기가 집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나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12살이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도면을 그리던 손으로 이제 곡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철 입객 날 새벽 아버지는 갱복을 입고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다녀오마. 땅 속에도 길은 있다. 땅 속에도 길은 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탄광 마을의 학교는 평양의 학교와 달랐습니다. 아니, 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전학 첫날 담임은 저를 교단 앞에 세우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 내려온 아이다. 쫓겨 내려온 그 한마디로 저는 그 학교에서 평양 것이 되었습니다. 성분이 더러워서 왔다는 수군거림이 등 뒤에 따라다녔습니다. 소년단 활동에서도 좋은 자리에서는 언제나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의 자리는 태어나기 전에 정해져 있고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렵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보이부 주재 지도원 최성국, 파란 민복을 입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가죽 장갑을 끼고 다니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늘 손바닥만 한 수척을 들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수척을 저승명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척에 이름이 적히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입 등록을 하러 간 날 그는 아버지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기술자라. 여기선 기술이 필요 없어. 여기서 필요한 건 팔다리하고 조용한 입이야. 평양에서 온 자들은 내가 특별히 지켜본다. 명심하라.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양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 숙이는 걸 본 적 없던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그 사내보다 제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우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갱으로 들어가 밤이 되어 나왔습니다. 갱에서 나온 아버지는 눈자위와 이빨만 하였습니다. 온몸이 탄가루로 검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교원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추방자의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어머니의 손은 탄광 마을 비탈밭에서 감자를 캐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해는 견딜만 했습니다. 탄광 노동자에게는 배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그 배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치가 열흘치가 되고 열흘치가 닷새치가 되더니 어느 달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이런 말만 붙었습니다. 공급 사정으로 미루어짐.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수척에 이름이 적히니까요. 배급이 끊기자 어머니는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고 그것을 함지에 이고 장마당 바닥에 앉았습니다. 인민학교 교원이었던 어머니가 단속원 눈치를 보며 두부 모판을 안고 뛰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한 번은 단속에 걸려 두부를 통째로 빼앗기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빈 함지를 안고 마루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콩은 또 불리면 된다.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처음 말을 걸어준 아이는 영길이라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길이는 제 도시락이 빈 것을 보고 자기 강냉이 밥을 반으로 갈라주었습니다. 평양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혁이라고 불러준 첫 아이였습니다. 영길이 아버지는 그 7.5 갱도 사고 때 돌아오지 못한 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길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원망 안 한다. 너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10대지 더 죽었다더라. 14살짜리가 아버지를 묻고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같이 울었습니다. 영길이와 저는 그 뒤로 형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16의 갱으로 들어갔습니다. 추방자의 아들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막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갱도 맨 끝, 석탄과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를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높이에서 카바이드 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곱고기를 휘두릅니다. 공기는 탄가루로 택택하고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집니다. 머리 위 동발이, 그러니까 갱도를 받치는 나무 기둥이 희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일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막장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진짜 막장에 서본 사람은 그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갱에 들어간 첫 해 겨울,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유혹 앞에 섰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어머니의 두부 장사도 콩값이 뛰어 멈춰 있었습니다. 수련이는 부기가 오른 얼굴로도 배고프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운다는 것을 그 어린 것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갱의 고참 하나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석탄을 빼돌리는 조가 있었습니다. 광차에서 탄을 조금씩 덜어마대에 숨겼다가 밤에 장마당 되거리꾼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한 번만 끼면 강냉이 한 말 값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잡히면 교화소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련이의 부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결국 마대를 받으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제 빈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 얼굴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혁아, 급한 길하고 옳은 길이 다를 때는 아버지 생각을 한 번만 해라. 저는 그 밤에 마대를 받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보름 뒤 그 조는 통째로 잡혀갔습니다. 저를 불렀던 고참은 교화소로 끌려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막장에서 아버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갱 안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측량 기사 출신답게 아버지는 갱도의 구조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읽었습니다. 어느 갱도가 어느 방향으로 몇 도 기울어 있는지, 어디쯤에서 물이 스며들고 어느 동발이 힘을 못 받고 있는지 아버지는 눈과 귀로 그것을 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반장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그 일이 있었습니다. 7호 갱도 안쪽에서 작업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곱고기를 멈추고 천장에 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전원, 퇴갱! 동발 우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따라 뛰었습니다. 우리가 갱 입구까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등 뒤에서 땅이 울렸습니다. 7호 갱도 안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날 아버지 덕에 10대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처 나오지 못한 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무너진 갱도 앞에서 초초한 추도가 있었습니다. 지도원 최성국도 왔습니다. 그는 추도가 끝나자 아버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동발 소리를 미리 들었다고? 어떻게 알았지? 아는 게 많은 자가 제일 위험한 자야. 사람을 살린 일이 죄가 되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뒤에 뜻밖의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탄광 초급단 간부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갱도 안전 감독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장에서 빠져 갱도를 돌며 점검만 하는 자리, 진폐 걸린 몸에는 목숨을 몇 년 더 붙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갱 안에서 오가는 말들을 적어서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배급에 불평했는지, 누가 장군님 이야기에 웃었는지, 안전감독이라는 이름을 단 밀고자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을 말미로 받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째 되던 밤 아버지의 밥그릇에 감자 하나를 더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요. 나는 당신이 부끄러운 게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간부를 찾아가 거절했습니다. 막장이 좋다고 곱고기가 손에 맞는다고 했답니다. 대가는 바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갱에서 제일 험하다는 구어갱도 물이 차는 막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깊어진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고개 한 번 숙이면 될 것을, 종이 몇 장 쓰면 될 것을.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킨 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을 팔아 얻은 자리에서는 도망칠 자격도 없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호롱불 밑에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그 연필로 손바닥만 한 종이 위에 가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종이를 슬쩍 덮으며 말했습니다. 갱도 그림이다. 어디가 물은지 적어두는 거야.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갱도가 또 무너질까봐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늘 품에 넣고 다녔고 잘 때는 장판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저는 그것이 갱도 지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월은 탕가루처럼 쌓였습니다. 수련이는 어느새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담아 야무졌고 강마당에서는 어머니보다 셈이 빨랐습니다. 수련이는 중국 물건을 받아 파는 소매를 시작했습니다. 사탕, 양말, 건전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국경 마을 장사꾼들 사이에서 수련이는 눈치 빠른 아이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가 나중에 우리 가족을 살리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이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해를 넘겼습니다. 막장에서 20년 가까이 탄가루를 마신 폐가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폐였습니다. 탄광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보고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자에게 쉰다는 것은 굳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면서도 갱에 들어갔습니다. 그즈음 최성국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는 가택수색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집들을 잡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우리 집 세간을 하나하나 뒤집었습니다. 이불을 털고 독을 열고 부엄 아궁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장판 밑에는 아버지의 그 종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갱도 그림이라 해도 저런 자의 눈에 걸리면 무슨 죄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최성국의 발이 장판 위에 매펐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지도원 동지, 두부 한 모 잡수고 가시라요. 새벽에 눌러서 아직 따뜻합니다. 최성국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부 두 모를 받아들고 문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냄새가 나. 언젠가는 잡힌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 넷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최성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훗날 장마당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도 원래는 청진의 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관의 비리에 말려들어 이 국경 탄광 마을로 밀려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밀려 내려온 자가 다시 올라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적발하고 누군가를 잡아 올려야 자기 수척이 위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는 우리를 잡아야 자기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땅에서는 쫓기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쫓는 자도 쫓기고 있었다는 것, 그 수레바퀴 전체가 사람을 갈아 넣고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선전 가요가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목소리를 묻고 아버지는 우리 셋을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 거다. 그때는 운이 없을 수도 있어. 여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생각을 20년을 했다. 죄가 없는데 벌을 받고 산다면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이야. 아버지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던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며 20년을 버텼는지. 수련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철들고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의 폐가 무너졌습니다. 기침 끝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갱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구해온 중국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 겨울 어느 밤 아버지가 저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숨소리가 풀무처럼 갈라지던 밤이었습니다. 준혁아, 장판 밑에 있는 거 꺼내오너라. 저는 장판을 들추고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아버지가 품고 다니던 기름 종이에 산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 종이를 펼쳤습니다. 호롱불 밑에 드러난 그것을 보고 저는 숨이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갱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산줄기가 있었습니다. 등고선이 있었고 개울이 있었고 마른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구불구불한 굵은 선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탄광 마을 뒷산에서 시작해 두만강 기슭까지 사람 다니는 길을 피해 능선과 골짜기로만 이어진 길이 거기 그려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작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세모는 초소, 동그라미는 몸을 숨길 바위와 숲부익, 그리고 강가의 한 지점에 별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표가 있는 데가 여울이다.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와. 다 해봐. 얼음이 얼면 제일 먼저 얼고 제일 늦게 녹는 자리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20년 전 화물칸에서 산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을, 행에서 나와 뒷산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아버지의 저녁을, 쉬는 날이면 나무를 캔다며 혼자 산에 오르던 아버지의 발걸음을, 아버지는 20년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서 이 지도를 그린 겁니다. 측량 기사의 눈으로 산을 재고 광부의 발로 길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늦었다. 이 패로는 산을 못 넘는다. 태울지 마라. 준혁아, 울지 말고 들어라. 이 지도만은 품고 가라. 어머니하고 수련이를 데리고. 지도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라가 거짓말을 해도.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뒤통수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땅 속에도 길은 있다고 했지. 기억하나? 길은 어디에나 있다.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래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석탄 캐던 손으로 지도를 그리던 사람, 리성철, 신다서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탄광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양지에 묻었습니다. 온 땅을 곱고기로 파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슬픔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품속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슬픔은 묻고 길은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우리 세 식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간다. 너희 아버지를 저 산에 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 지도를 그렸는데요? 우리 보고 가라고 20년을 그린 거잖아요. 잡히면 죽는다. 너희들이라도 살아야지. 늙은 나까지 짐이 되면. 어머니와 수련이는 그 밤 내내 울며 다투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장마당 20년에 다 닿아 있었습니다. 그 무릎으로 한겨울 산길 40리를 걸을 수 있을까? 얼음이 꺼지면, 초소에 걸리면, 개들이 짖으면 밤마다 머릿속에서 강을 100번도 더 건널다가 100번도 더 잡혔습니다.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결국 최성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가죽 장갑을 벗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으니 이 집도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요즘 이 집 살림이 하나씩 준다는 말이 있더군. 어디 갈 데라도 있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노자를 마련하려고 세간을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판 것을 그가 눈치챌 겁니다. 그가 돌아간 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저자의 수척에 우리 이름이 적히기 전에 너희 아버지도 산에서 그걸 바랄 거다. 우리는 그날 밤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을 틀고 마지막 밀담을 했습니다. 날은 보름 뒤 그물밤, 달이 없는 밤이어야 했습니다. 수련이가 장마당에서 들은 정보를 보탰습니다. 요즘 강 쪽 경비가 자정에 교대한대요. 교대하고 반 시간은 초소가 뜬대요. 장사꾼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지만 그런 말은 목숨이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정확한 법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도에 수련이의 정보를 연필로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지도 위에
제 글씨가 처음으로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말 밤 우리는 뒷산을 넘어 지도의 길을 따라 강시비 앞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울 어귀에 닿았을 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지도에 없던 자리에 새 초소가 서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무렵 국경 경비 부대가 통째로 교체되면서 초소 위치가 바뀌었던 겁니다. 수련이가들은 교대 시간도 예부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위 뒤에 엎드려 2시간을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마자 어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막는 거다.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지도가 nak은 거예요. 그럼 새로 알아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20년 걸린 걸 우리는 며칠이면 돼요? 저는 그 순간 수련이에게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안 한다. 다만 땅이 바뀌면 지도를 고치면 된다. 그날부터 보름 동안 우리는 지도를 고쳤습니다. 수련이는 장마당에서 국경 경비대에 밥을 대는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 새 부대의 교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나무하러 가는 적 뒷산에 올라 새 초소의 위치와 순찰기를 눈으로 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능선에 서지 말 것, 애를 등지고 볼 것, 같은 자리에 2번 가지 말 것. 저는 아버지의 지도 위에 새 세모를 그리고 nak은 세모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이 왔습니다. 영하 25도, 바람도 얼어붙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옷을 껴입고 흰 화청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밭에서 몸을 숨기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문지방을 손으로 한 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영길이를 만났습니다. 갱수송대 사무를 보던 영길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언제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마른 명태 2마리를 꺼내 제 배낭에 찔러 넣으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모레 아침 점호에서 내 이름이 불리면 몸살로 누웠다고 내가 둘러대마. 하루면 된다. 하루는 벌어줄 수 있다. 저는 영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영길이에게는 아차 누운 어머니와 어린 동생 셋이 있었습니다. 영길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우리 갱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해야지. 너희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그것이 제가 본 영길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빚이고 제 평생의 친구입니다. 뒷산 아버지 묘 앞에서만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묘에 대고 절을 2번 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갑니다. 애들 데리고 갑니다. 길 그려놓은 대로만 갈 테니. 눈 덮인 능선을 따라 우리는 걸었습니다. 지도의 길은 정확했습니다. 마른 골짜기는 바람을 막아주었고 아버지가 동그라미 친 바위들은 정확히 몸셋을 숨길만 했습니다. 15리쯤 갔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개소리는 가까워지다가 멀어졌습니다. 윙가의 개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은 강을 우리쯤 남겨둔 데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수련이가 양쪽에서 어머니의 팔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 몸처럼 개울을 내려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우리는 여울 맞은편 숲에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별표 자리였습니다. 강폭이 좁아지고 얼음이 두껍게 얹 자리. 건너편 어둠 속에 중국 땅의 낮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수련이가 알아온 교대 시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수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셋 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강으로 내려섰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소리가 그렇게 큰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뻐드득 소리 하나에 심장이 한 번씩 메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습니다. 저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쪽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영하 25도의 강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등에서
자꾸만 내려가겠다고 몸을 들었습니다. 놔라. 나 때문에 셋 다 너희만 가라. 그때 수련이가 어머니의 손을 나가채듯 잡고 말했습니다. 손을 놓으면 놓은 손까지 다 잡혀요. 우리는 넷이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까지 넷이서. 어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은 채 남은 강을 건넜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20년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발이 중국 쪽 기승의 자갈을 밟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건너온 강 너머로 검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지도를 올 위로 눌러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건너온 겁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잡히면 북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든 어머니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새벽바람을 맞으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잡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언덕 아래 외딴 농가가 있었습니다. 개가 짖었고 불이 켜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털모자를 쓴 초로의 사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입으로 조선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한참 우리를 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라. 얼어 죽겠다. 조선족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 집 온돌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우리 같은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가에 살면서 못 본 척한 게 몇이고 거둔 게 몇인지 나도 모른다. 공안이 요즘 부쩍 도니까 낮에는 절대 마당에도 나오지 마라. 우리는 그 집 옥수수 창고 안쪽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부엌에 흰 단지 같은 것이 있는데 단추를 누르니 김이 오르며 밥이 되는 겁니다. 전기 밥솥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린 꼭지를 트니 데운 적도 없는 뜨거운 물이 꽂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련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중국 시골 농가가 이렇게 사는데 그럼 한국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수련이도 저도 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몇 달 뒤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김씨 아저씨가 왜 우리를 거두었는지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어머니가 강 건너 회령 태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마니가 그랬다. 강 건너온 사람 밥 굶기면 조상 볼 낯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오마니가 돕는 거다. 그런데 2달째 되던 무렵 일이 틀어졌습니다. 아랫마을 사람 하나가 김씨네 창고에 밤마다 불빛이 어른거린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안차가 마을 어귀에 들어와 집집마다 묻고 다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날 밤 우리를 깨웠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야 한다. 아저씨는 밤길로 1시간을 달려 우리를 국수집 하는 지인의 창고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저씨는 어머니의 손에 꼬깃꼬깃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사코 마다하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살면 나 말고 다른 강 건넌 사람한테 갚으라.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빚으로 안고 삽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화물기차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에서 공안이 짐칸 포장을 들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들 위를 후었습니다. 우리 셋은 상자 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다.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불빛이 꺼지고 포장이 덮였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달려 우리는 중국의 남쪽 끝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보다 몇 배는 넓은 흙탕물의 큰 강이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중국 공안의 손이 닿지 않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안내인은 밤에 작은 나무배로 건넌다고 했습니다. 배라고 해야 어른 6이 타면 배전이 물에 닿는 족각배였습니다. 그마에 가까운 밤 우리는 강가 수풀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기 직전 상류 쪽에서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훅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손짓했고 우리는 도로 수풀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은 우리 앞 강물을 2번, 3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강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빛이 상류로 멀어지고 안내인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노젓는 소리조차 무서워 안내인은 물살에 배를 맡겼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탄광 마을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별은 국경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사이 배 밑바닥이 모래에 닿았습니다. 건넌 겁니다. 마지막 강을 우리 세 식구가 다 건넌 겁니다. 그 나라의 더운 수용시설에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춥고 덥고 말도 안 통하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싫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세 사람 손에 비행기 표가 쥐어졌습니다. 행선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비행기가 인천 하늘 위로 내려갈 때 창밖으로 불빛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창에 이마를 붙이고 말했습니다. 저게 다 전기불이가 저 많은 게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탄광 마을은 밤이면 호롱불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는 조사기관에서 몇 달, 정착 교육시설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 시설에서의 첫 끼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식판에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잡곡 한 토, 섞이지 않은 김이 오르는 흰쌀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 밥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북에서 흰쌀밥은 명절에나 그것도 제사상에나 올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겨우 한 숟갈을 뜨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 밥을 평생 몇 번이나 먹어봤을까? 그날 우리 세 식구는 밥을 먹으며 다 같이 울었습니다. 밥이 서러워서 울고 밥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받던 날 어머니는 그 작은 종이패 쪽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추방장 한 장으로 버려졌던 사람이 증명서 한 장으로 다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첫 외출날 우리는 마트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입구에서 밀차를 그러니까 카트를 잡고 물었습니다. 이걸 그냥 써도 됩니까? 얼마 내야 합니까? 공짜라고 하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카트를 밀지 못했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어머니는 자꾸 걸음을 멈췄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쌀이. 어머니는 쌀 포대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 쌀을 우리 두고 온 사람들한테 한 줌씩만 나눠줘도. 어머니는 그날 마트에서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계산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직원이 어머니에게 휴지를 건네며 존댓말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단속원한테 20년 반말을 듣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물건 파는 사람이 나한테 높임말을 하더라. 수련이를 놀라게 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정착 초기 건강검진에서 수련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수련이에게 이것저것 묻고 아픈 데는 없는지 살피고 다음 날짜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수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거의 안 낸다는 말에 수련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병원에 갈 때 약도 주샬 바늘도 심지어 북대도 제 돈으로 구해가야 했으니까요. 저를 무너뜨린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가려고 밤거리를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밤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증명서를 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서서 이상한 해방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밤길을 그냥 걸어도 되는 나라?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을 받아 욕조에 몸을 담갔을 때 저는 김씨 아저씨네 부엄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시골이 그 정도면 한국은 어떨까 하던 그 밤의 질문에 몸으로 답을 받은 겁니다. 정착이 쉬웠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달라서 은행에서 진땀을 흘렸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눈칫밥도 먹었습니다. 탄광 출신이라는 걸 말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해지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도였습니다. 정착 교육을 마치고 진로를 정할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측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그 일, 저는 학원에 다니며 측량 기능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폈습니다. 등고선과 축척과 좌표를 배우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지도 위에서 이미 다 본 것들이었으니까요. 공사장에서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통장의 숫자로 찍힌 월급이었습니다. 북에서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막장에서 한 달을 일하고 받던 것으로는 장마당에서 강냉이 몇 킬로를 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한 달 일한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어머니 무릎 약을 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을 고봉으로 담고 명태를 올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두부를 어머니가 부쳤습니다. 명태를 보며 저는 연길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 있는지, 그날 아침 점호에서 무어라 둘러댔는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갚아야 할 밥이 그 강냉이밥 반덩이입니다. 상 앞에서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 대신 아버지의 지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는 그 지도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던 날, 저는 합격증을 들고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이 모셔두었던 아버지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표구점에 가져가 액자에 넣었습니다. 기름때와 탄가루가 밴 여기저기 접힌 자국이 난 그 종이를 말입니다. 표구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귀한 그림인가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작입니다. 지금 그 액자는 우리 집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측량 기능사 자격증과 제가 현장에서 처음 작성한 도면 한 장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지우고 숨어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도면 귀튜비에 제 이름을 적습니다. 이준혁, 측량자 리준혁. 그 이름 석자를 적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못한다. 어머니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두부조림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해 함지를 이곳 뛰던 두부가 이제는 손님들이 줄 서서 사가는 두부가 되었습니다. 수련이는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병원다운 병원을 본 날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먼저 넘어온 고향 사람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최성국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라진 뒤 관할 구역에서 탈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죽 장갑도 그 수척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쫓던 자의 이름이 결국 다른 자의 수척에 적힌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수레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다는 것이, 그 밑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팠을 뿐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 세 식구는 임진각에 다녀왔습니다. 철책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왔습니다. 당신 지도가 다 맞았습니다. 무릎 다 나으면 통일되면 내 제일 먼저 당신 묘에.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그 길을 거꾸로 걸어서 아버지 묘 앞에 이 액자를 가져다 놓겠다고, 그리고 말씀드리겠다고. 아버지의 지도로 우리 다 살았습니다. 땅속에도 길이 있었고 얼음 밑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길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강가의 어둠 속에서 자기만의 지도를 품고 떨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사히 길을 찾기를 저는 오늘도 빕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그 댓글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더운 나라의 수용시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의 수만큼, 지도의 수만큼 사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양의 메아리였습니다.